발표를 짧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산업의 ESG 진단 평가에서 KR shipping ESG 소개라고 해서 지금 짧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도 사실 아까 이제 모두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ESG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점 맞춰서 저희도 좀 검토를 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제 성급의 특성상 좀 선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좀 먼저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해운 선사를 대상으로 한 ESG 진단 평가를 서비스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진단 평가 서비스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이게 개괄인데요. 사실 ESG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까 전 시간에도 이제 김종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 ESG란 말이 최근에 톡 튀어나온 거지, 사실 그 ESG로 그 표상되는 그 지속가능 경영,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요구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이제 약간 금융권 쪽에서 ESG라는 용어로서 그런 지속가능 경영 성과에 대한 것들을 보는 지표들이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뭐 91년부터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부터 해서 이제 쭉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ESG랑 관련된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뭐 GRI나 여기 뭐 이제 GR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GRI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업의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이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뭐 TCFD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DP 잘 아시겠지만 뭐 카본 디스클로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그런 이니셔티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SG 평가가 뭐냐? 아까 지금 설명 잠깐 하셨겠지만, 평가는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 결정 요소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자들의 요구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컨셉은 사실 ESG 평가는 좀 그런 컨셉은 아닌 거죠. 이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경영을 한다는 거는 약간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이제 CSR에서 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제 이런 컨셉들을 사실 기업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겠다라는 컨셉인 거고, ESG 평가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요구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약간 평가를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ESG 평가는 정보 공시 의무가 있거나 혹은 주주들로부터 정보 공개 요구를 받는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이 시작한 CSR과는 약간 컨셉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ESG 평가의 목적은 상장 회사들의 지속 가능 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그 연기금 같은 데서 이제 책임 투자 원칙, 아까 이제 PRI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툴로서 ESG 평가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평가 활용에도 ESG 관련 펀드 채권들 이런 데서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주주 활동을 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 활동을 하기 위한 툴로서 ESG 평가 결과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사실은 한 800조 정도를 굴리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그 뭐 2000 뭐 언제까지 해서 뭐 이제 그 전체 그 기업 평가를 ESG 평가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평가 지표를 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재무적 성과들도 사실은 조금 많이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사실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상장 기업 얘기만 나와요.
상장 기업 얘기가 나오면 비상장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과정, 그 밸류 체인을 사실은 이 ESG 경영이라는 게 다 본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협력사들까지 이런 경영 활동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지표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ESG 경영을 하는 대기업의 협력사들도 어느 정도 그 대기업의 100%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사실 우리 고객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의 주요 평가기관 현황 보시면 지금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 다우존스, 모건 스탠리,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서스틴베스트하고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골에서 KRX에서 펀딩을 해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좀 제일 많이 했던 데고요. 서스틴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기업이고 여기도 사실은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들에 좀 자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그 평가 기관별로 평가 주기라든지 평가 지표라든지 점수 체계가 사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지를 대응하기라는 참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평가 기관들이 평가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크게 이러이러이러한 항목들을 평가 요소에 반영합니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 지표가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되는지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데는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대응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인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런 경영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회사에서 전략을 구성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기업 지배, 그러니까 ESG 중에서 G는 이미 지금 일부 공시가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해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지금 현재도 그 이제 다트 들어가 보시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가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매년.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22년, 24년, 26년까지 해서 전 코스피 상장사들이 다 보고서를 의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기업 지배 구조 이외에 전체적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는 현재는 지금 자율 공시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는 지금 이제 정보 공개 가이던스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5년까지는 지금 이제 그 자율 공시 상황이고, 그다음에 25년부터 해서 30년 이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들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 사실 약간 딱 떠오른 단어가 어떻게 들리실지 냄비 근성. 이게 지금 이제 최근 이제 2년간 ESG 관심도를 구글 트렌드에서 찾아본 거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그래프를 보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관심도가 제일 해당 기간에 관심도가 제일 높았던 거를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그 해당 기간 동안 그 100을 기준으로 해서 ESG라는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아본 거겠죠. 구글링을 소위 하는.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는 이제 그래프인데,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사실 2009년 제가 이제 어제 기점으로 해서 딱 2년 동안만 찍어봤는데, 지금 이제 밑에 거가 전 세계인데 전 세계 거 보시면은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좀 관심도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전엔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2019년도에 없습니다. 거의 0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신문에 지상에 막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작년 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피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사람들이 ESG 뭔지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뭐
이런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거 이제 사실 유튜브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들어보시면 이제 뭐 이런 거를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금 거품 수준이다. 그러니까 너무 관심도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단기간에 너무 막 이슈로 부각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재무제표의 맨 밑에 있는 숫자의 성과만을 가지고는 경영 활동을 오랫동안 잘 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환경사회 지배구조 각 이슈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는데 지금 2021년 8월 31일에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를 위한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의 기본 내용은 뭐냐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수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은 이게 뭐 이런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서 하는 활동으로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탄소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유엔에서 목표가 주어졌고 각 나라들이 다 이걸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들에게도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위장 환경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그 친환경을 위한 탄소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포장을 해서 기업들이 뭔가 이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요새 이제 환경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1월을 발표한 조사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 웹사이트 가운데서 약 40%가 친환경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서 하나를 지금 그 밑에 들었는데 이게 이제 좌초자산 매각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좌초자산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서 ESG를 막 강조를 하니까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 가치 하락을 예방하고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고탄소 자산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버리면은 이제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이 감축하는 효과를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아도 친환경을 위한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고탄소 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탄소 감축을 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린워싱의 예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세계 5대 석유 기업인 이제 BP가 자기네들이 3월 말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16%를 낮췄다고 해서 이제 막 그 보도 자료를 내고 했는데 사실 이거 알고 보니까 그 BP가 보유하고 있던 알래스카 유전을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매각을 이제 힐코프 에너지라는 회사에다 매각을 했죠. 근데 여기는 힐코프 에너지라는 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오일 메이저에 비해서 투자자들이나 이런 언론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데다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 자산을 구매를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기존의 BP가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론의 보도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블룸버그에서 좀 심층 보도를 한 자료가 지금 여기 있는 요겁니다. 요 그림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환경 관련돼서는 이 그린워싱 이슈도 사실 요새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회인데요. 이건 이제 공급망 실사라고 해서 사실 이게 지금 EU에서 나온 건데 듀딜리전스라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나 기업의 협력사 경영 활동으로 인권, 환경, 지배구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확인하고 완화하고 방지하고 모니터링, 공시, 설명,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절차를 이제 막 수립해서 관리를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여기다가 제가 넣냐면 그 사실 지금 EU에 납품을 하는 데들이 EU 국가에 납품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납품을 이제 계속 거래를 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법제화가 되다 보면은 그 실사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EU 국가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EU에 있는 영내에 있는 국가에 있는 고객들이라면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가를 해야지 걔네들도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이런 듀디리전스랑 관련된 법제화가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EU에 좀 이렇게 EU 영내에 있는 국가에 거래를 하시는 기업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인데요. 사실 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얼마나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정보 공개를 충실히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사실 보면은 주주 권리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배당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사회 활동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주요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 사례들을 보시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월마트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뭐 이제 성과급의 ESG 성과를 반영한다더니 아니면은 이제 조직의 다양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돌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진을 이제 그 보상 제도를 공개하는 걸로 해서 이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인 걸로 많이 풀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설치를 제일 많이 합니다. ESG 위원회, 뭐 준법 위원회 막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제일 먼저 한 1번이 ESG 위원회를 설치한 거예요. 물론 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그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 경영진 차원에서 이런 경영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는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돌아갈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그냥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 평가지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운 분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좀 툴을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 해서 한 130개 항목으로 평가지표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외부에 공개된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지속가능 보고서 혹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뭐 그다음에 이제 사업 보고서도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실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시면은 좀 ESG 관심 있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다른 평가 기관들의 지표랑 거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보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ESG 평가라는 게 이슈들이 사실은 그 기관마다 약간 베리에이션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실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제 봐야 될 항목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부 조금 거기에서 뭐 이제 해운이면은 또 해운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면은 또 이제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좀 평가지표들 어디에 좀 더 가중치를 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평가지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쪽에 가중치를 좀 더 둬서 평가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 기업 지배구조 원의 평가 지표들을 이제 평가를 한 거를 보시면은 그 금융권들은 사실 지배구조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환경 사회 관련된 이슈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 해운이나 뭐 이렇게 제조업 기반으로 한 데보다는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궁금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환경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 요거는 이제 사실 ISO 14001을 인증을 받고 그 시스템을 경영 시스템 운영을 하시는 기업들이라면 사실 웬만큼은 대부분 좀 이렇게 맞출 수
수 있는 그런 수준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방침 목표를 공개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 평가 체계가 있는지, 친환경 구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사고 대응 체계, 뭐 환경 규제 관리 체계, 뭐 환경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쪽에서는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재무적 영향이나 리스크를 회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준수와 관련돼서 이제 유해 위험 물질을 이제 잘 다루고 있는지, 이제 해운 쪽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이제 실제로 운송을 하면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이제 에너지 쪽이죠. 그래서 폐기물 배출 저감 활동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온실가스 검증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제품 구매한 실적들,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박 관련해서 이제 중대 해양 사고나 법규 위반 사례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선박 재활용이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그런 활동 실적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폐기물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선박의 운항상 폐기물, 뭐 육상 폐기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선박이라고 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제조업이나 다른 데로 넘어가서도 용어만 조금 틀리지 사실 보는 지표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 뭐 속스녹스 PM 감축 실적 이런 것들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투자로 가서는 이제 그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경은 그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 환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좀 이게 왜 다른 데들 이제 몇 군데 접촉을 하면 이제 사회나 지배 구조를 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보면은 사회는 사실 그 이해관계자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이제 다른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는 사실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 고용, 노사관계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련, 이건 ISO 35001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들, 뭐 이제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 뭐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시면은 그 이제 고용 노사 관계에서는 이제 근로 조건이나 복지랑 관련된 좀 이슈들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복지 정책이 잘 수립되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기는 한데 이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직률, 재고용률 이런 것들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평균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 뭐 이런 것들도 봐요. 사실 육아휴직은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다 씁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퇴사를 뭐 각오를 하고 육아휴직하고 그냥 퇴사해버리는 이런 사실 경우들을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직도 있는 좀 기업들이 실제로 종종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노조 설립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비율이 가입을 하고 있는지. 근데 안전보건은 45,000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45,001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서 스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평등 다양성에서 이제 차별금지 원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고용 정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남녀 이제 임금 수준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봅니다.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일반 기업들이 적용이 어려우시긴 할 건데, 뭐 고충 처리 제도나 그다음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인권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협력사 관련해서는 그 협력사 평가 체계가 이런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돼 있고,
그다음에 협력사들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근데 공정거래 원칙을 적용해서 협력사나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지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사회공헌 활동들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보호 관련해서 이제 정보보안 인증 받은 부분들이 있는지, 뭐 이제 요거는 이제 해운이다 보니까 선박 안전관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는 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패 방지랑 그다음에 준법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패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준수 평가를 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배 구조입니다. 그 지배 구조는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ESG 경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랑 이사회, 주주, 감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평가 지표가 있다라는 거 사실 지금 현재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ESG 경영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을 할 때 그런 이제 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그다음에 이사 교육들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 임원들이 좀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이사의 보수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사회 내에서 위원회들이 어떻게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요거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죠. 그다음에 사회이사도 중요합니다. 사회이사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이사가 출석을 잘 해서 뭐 반대 의견도 실제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거수기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지표들이 있고요. 근데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이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들, 이제 주주총회를 사전에 좀 여유 있게 통지를 하고, 이제 주총 오기 전에 감사 보고서도 이렇게 잘 공개를 해가지고 그 주총 와서 이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보는 지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행사 방법을 좀 다양하게 뭐 전자투표제라든지 서면투표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 뭐 이런 것들 보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적대적 인수합병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경영권 방어 기제로서 이런 것들이 좀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 공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주들이 그 의사결정 활동을 그 투자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 소통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 간의 거래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충분히 사전 승인을 받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와 관련된 거, 이것도 상법상 의무 사항이기는 한데 감사 활동도 좀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감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지, 뭐 감사의 자격은 뭐 이렇게 충분한지 뭐 이런 것들이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좀 상법에 기반한 지표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이건 사실 주식회사 기준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비상장 기업들은 어떻게 그러면 평가를 받나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비상장 기업들도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그런 툴은 모디파이해서 진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해운 쪽의 지표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한번 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제조업 쪽, 조선기자재 쪽 뭐 이런 데들도 진단 평가 툴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저 임창무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